안녕하십니까. 하이구조 권영건입니다. 이번 시간은 고강도 콘크리트 및 초고성능 콘크리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강도 콘크리트는 먼저 정의를 살펴보고요. 재료적인 측면, 배합적인 측면, 시공적인 측면, 그 다음에 양생에 대해서 알아보겠고, 이에 따라 콘크리트 강도를 저해하는 요인과 대책을 통해서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고강도 콘크리트 적용 사례를 잠깐 살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초고성능 콘크리트 UHPC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강도 콘크리트란 무엇인지 정의를 살펴보면, 현행 건설 표준 지방서에 의하면 이거를 KCS라고 하죠. 코리안 컨스트럭션 스탠다드. 콘크리트 설계 기준 압축 강도 FCK가 보통 중량 콘크리트인 경우에는 40MPa 이상을 우리는 고강도 콘크리트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전 초창기에는 27MPa 정도도 고강도 콘크리트라고 정의를 했지만, 지금은 콘크리트의 기술이 발달된 관계로 현재에는 40MPa 이상을 고강도 콘크리트라고 정의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한편 경량 골재를 사용하는 콘크리트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27MPa 이상을 우리는 고강도 콘크리트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초고강도 콘크리트라는 정의를 가끔 사용하기도 하는데, 초고강도 콘크리트는 과연 어느 정도의 콘크리트 압축 강도를 가지고 있는지, 일반적으로 보면 100MPa 이상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초고강도 콘크리트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강도 콘크리트의 재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에 신경을 써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콘크리트란 구성이 시멘트,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골재는 굵은 골재와 장골재, 굵은 골재라 하면 자갈이 떠오르고요. 장골재라 하면 모래가 떠오르겠죠. 장골재. 그 다음에 혼화재가 합해져 있는 것이 콘크리트입니다. 그럼 시멘트부터 살펴보면, 시멘트는 일반적으로 포틀랜드 시멘트를 많이 사용을 하죠. 포틀랜드 시멘트. 이 포틀랜드 시멘트도 A종, B, 1종, 2종, 3종 등이 있는데, 품질이 좋은 A급을 사용해야지 고강도 콘크리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이 좋은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더라도 A급을 사용한다는 거. 이 밖에도 포틀랜드 시멘트보다 가격은 좀 비싸지만 품질이 우수한 대체 시멘트가 또 있겠죠. 이게 고로 슬래그 시멘트, 그 다음에 플라이 애쉬 시멘트 등이 있는데, 이들 시멘트도 A종, 품질이 좋은 것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고로 슬래그 시멘트와 플라이 애쉬 시멘트는 혼합재의 혼입량에 따라 A종과 C종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물은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물들은 음료, 식수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깨끗한 물을 사용해야 되죠. 그래서 콘크리트용 배합수는 산이라든지 유기불순물, 혼탕물 등의 콘크리트나 강재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유해 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되고,
배합 조건 및 타설 환경에 따라서 온도도, 배합수의 온도도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따뜻하게 덮여서 쓰기도 하고 때로는 냉각해서 쓰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우리는 시멘트와 물을 합한 구성을 우리는 시멘트 페이스트, 시멘트 풀이라고 부르고 있죠. 다음은 골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골재는 굵은 골재, 자갈로 대표되는 굵은 골재와 모래로 대표되는 장골재로 나눕니다. 당연히 고강도 콘크리트로 사용하는 골재인 경우에는 품질이 좋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 균열이 없는 굵은 골재를 사용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표면이 거칠고, 표면이 거칠다는 것은 부착력이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착력을 확보해야 되는 차원에서 표면이 거칠고, 그리고 구형상에 실정률이 큰 골재를 사용해야 됩니다. 여기서 골재의 실정률이란 뭐냐? 일정한 용기 안에 골재가 차지하고 있는 절대 용적 비율로서 골재의 비중에 대한 단위 용적 중량. 그러니까 골재가 단위 비중에 대해서 좀 이렇게 단단한, 중량이 많이 나간, 강도가 높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단단한, 그러니까 좀 실하게 채워져 있는 골재를 사용해야지 고강도 콘크리트를 구현하는데 재료로서 효과가 있다는 말입니다. 다음은 골재의 입도 분포가 굵고 가는, 일도 분포는 굵고 가는 골재가 골고루 잘 섞여 있어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공극을 줄임으로써 최대한 접착제로서 역할을 하는 시멘트 풀의 양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입도란 크고 작은 골재의 혼합된 정도를 말하고요. 그러니까 적절한 입도가 형성이 되어야지 고강도 콘크리트를 구성하는데 유리합니다. 그리고 골재에도 당연히 편석, 유기, 불순물 또는 염화물이 함유되지 않은 골재를 사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굵은 골재는 가능하면 25mm 이하인 장골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좀 굵은 골재도 25mm 이하의 장골재를 사용해야지 고강도 콘크리트를 구현하는데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골재도, 굵은 골재는 당연히 철근과 철근 사이에서 잘 통과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철근 콘크리트 속에 들어가는 철근의 순간격의 4분의 3 이내인 작은 골재를 사용해서 밀실하게 채워야 됩니다. 표를 통해서 좀 살펴보면 굵은 골재와 장골재는 절건 밀도가 2.5 이상이 돼야 되죠. 2.5 이상이 돼야 되는데 절건 밀도는 절대 건조 밀도입니다. 그러니까 바싹 말라있는, 건조되어 있는 자갈이든 모래든 그거의 밀도가 2.5 이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물은 콘크리트 강도 증진 면에서는 불리하죠. 불리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죠? 바짝 말려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말려진 밀도가 해야 되고요. 흡수율, 흡수율은 말씀드렸지, 물은 콘크리트 강도를 증가시킨 데는 불리하기 때문에 흡수율이 굵은 골재 같은 경우는 2.0 이하, 모래 같은 경우는 3.0 이하를 유지해야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앞에서 실정률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실정률은 굵은 골재에 해당되겠죠. 59 이상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점토는 어떻게 보면 이제 불순물이죠. 콘크리트 강도를 증가시키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이 점토고, 그렇기 때문에 굵은 골재 같은 경우는 0.25 이하, 그 다음에 모래 같은 경우는 1.0 이하를 유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품질이 또 좋아야 되니까 씻기 실험에 의한 손실량이
굵은 골재 같은 경우는 1.0 이하, 잔 골재 같은 경우는 2.0 이하, 1.0 이하, 2.0 이하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유기 불순물도 잔골재 같은 경우는 표준색 이하를 유지해야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염화물 이온량이 잔골재 같은 경우에는 2% 이하를 유지해야 됩니다. 2% 이하를 유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안전성 체크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굵은 골재는 12 이하, 그 다음에 잔골재는 10 이하를 유지해야 됩니다. 자세한 이런 내용들은 각자 좀 찾아보시는 걸로 하고요. 시간 관계로 여기서는 여기서 줄이기로 하겠습니다. 한편 굵은 골재, 자갈과 같은 굵은 골재의 강도는 고강도 콘크리트의 강도에 비례합니다. 일반적으로 비례하는데 이유를 살펴보면 보통 강도의 경우에는 굵은 골재와 그 사이에 채워져 있는 시멘트 풀 중에서 시멘트 풀이 먼저 파괴를 하지만 고강도 발현 시에는 시멘트 풀보다는 먼저 골재가 파괴되므로 골재의 강도가 콘크리트 강도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골재율, 모래에 해당되겠죠? 범위는 30에서 40% 범위가 되고요. 굵은 골재 대비 장골재율이 적을수록 그러니까 굵은 골재가 많을수록 일반적으로 강도는 크게 증진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모래의 경우는 입자가 작은 것은 고강도 콘크리트 제조에 부적합하고 그래서 굵은 모래를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혼화 재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혼화 재료는 I, 제자의 I로 표기되는 혼화재와 어이로 표현되는 혼화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구분을 해보면 I자인 혼화재는 일단 양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사용량이 비교적 많아서 콘크리트 배합 계산 시 고려를 해야 되는 양입니다. 그래서 사용량이 시멘트 중량의 5%, 시멘트 중량의 5% 이상이 되는 것을 우리는 혼화재라고 표현하고요. I. 이에 비해서 혼화재, 어이로 표현되는 것은 사용량이 매우 적습니다. 적어서 배합 계산에서 무시되는 걸로. 그래서 시멘트 중량이 약 1% 전후로 첨가되는 겁니다. 보통 감수재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보면 다량으로 콘크리트 중량이 5% 이상 들어가는 것을 혼화재는 I는 고로 슬래그 미분말, 그 다음에 플라이 애쉬, 그 다음에 실리카륨 등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소량으로 들어가는 시멘트 중량의 1% 전후로 소량으로 들어가는 혼화재료는 어이 혼화재는 감수재, 물을 조금 넣기 위해서, 그리고 유동화재, 그 다음에 고성능 감수재 등이 혼화재입니다. 혼화재는 100메가파스칼급의 초고강도 콘크리트 배합 시에 사용되는데 보통 이제 마이크로 실리카륨 등이 많이 쓰이죠. 시멘트의 10에서 20% 정도를 첨가되고 이것들이 이제 강도 증진과 내구성 향상에 되게 이로움을 준다고 합니다. 한편 혼화재는 아무래도 고강도 콘크리트는 이제 부배합, 그러니까 점성이 크기 때문에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하열을 억제할 목적으로 넣고요. 그 다음에 장기 재령 시 강도 증진 효과를 목적으로 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리카 슘을 많이 사용하고 대체로는 플라이 애쉬 이 사용도 권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화 재료를 살펴보면 혼화 재료는 다시 한번 살펴보면 고성능 감수제를 통해서 물 단위 수량을 감소시킵니다. 그러니까 물이 적을수록 고강도 콘크리트를 만드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물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고성능 감수제를 사용하는 겁니다. 고성능 감수제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시멘트를 대체하는 제품으로서 실리카 흉, 그 다음에 플라이애시, 고로 슬래그를 넣어서 시멘트보다 더 좋은 강도를 내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수화 생성물을 증가시킨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거를 고강도화 시킨다고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의 구성 요소 중에서 시멘트가 좋아야지 고강도 콘크리트를 만들 수 있는데 유리합니다. 고강도. 근데 이 시멘트가 또 고강도 콘크리트를 내는데 또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또 마냥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품질의 고강도 콘크리트를 만들려면 시멘트의 대체품으로서 혼화 재료인 실리카 흉, 그 다음에 플라이매시, 그 다음에 고로 슬래그 이런 것들을 넣어줘야 됩니다. 넣어줘야서 고강도 콘크리트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림을 살펴보면 이거는 이제 그 시멘트 페이스트, 시멘트와 그죠? 물이 이렇게 섞여져 있다고 치면 물 때문에 이렇게 그 입자들 사이에 공극들이 많은 거죠, 그죠? 공극들이 이렇게 많다고 보면 고성능 감수제를 혼합할 경우에는 물들이 일단은 들을 수 있으니까 물의 양을 줄일 수 있으니까 공급량이 줄어들어서 그죠? 줄어들어서 더 고강도 콘크리트를 만들 수 있고요. 밀도가 높아서 여기에 더더욱 실리카 슘이라는 미분말을 넣게 되면 이 사이가 더 채워져서 결국 콘크리트 안에 있는 공극들이 줄어서 고강도 콘크리트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콘크리트 안에 들어가 있는 공극을 줄여주는 것이 고강도 콘크리트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죠. 다음은 배합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물 시멘트 비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시멘트에 대한 물의 비죠. 물의 비. 콘크리트 강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가 어떻게 보면 물이죠. 물이고 그 다음에 시멘트를 또 많이 넣어줄수록 강도가 높여줄 수 있으니까 물 시멘트 비 중에서 물 시멘트 비가 낮을수록 강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물을 적게 넣어주고 시멘트를 많이 넣어주는 게 강도를 높이는데 탁월하다는 얘기죠. 수화작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 시멘트 비는 약 25% 정도라고 합니다. 25% 정도라고 하는데 이 물 시멘트를 낮추면 시공성 저하가 또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혼화 재료의 사용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수제 같은 것도 넣고요. 그 다음에 시멘트보다 강도가 좋은 대체 혼화제, 그죠? 실리카륨 같은 것들을 넣어주게 됩니다. 혼화 재료를 첨가하지 않고 높일 수 있는 콘크리트 강도를 높일 수 있는 현재의 기술로 가능한 콘크리트 압축 강도는 약 40메가파스칼 정도라고 합니다. 40메가파스칼. 그러니까 혼화 재료를 가장 안 쓰고도 고강도 콘크리트를 만들 수 있는 이게 한 40메가파스칼. 그러니까 40메가파스칼 이상을 우리는 고강도 콘크리트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 경제성 면도 무시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뭐 웬만한 주상복합 큰 대규모 건축물도 40메가파스칼을 좀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고성능 혼화제의 투입량은 시멘트 대비 대략 0.5에서 1.5% 정도이지만, 그죠? 반드시 시험 배합을 거친 후 각각의 물시멘트에 따른 단위 시멘트량에 대한 혼화자의 비율을 잘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 배합을 해보고 실험을 해서 이게 소정의 콘크리트 강도가 나오는지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죠. 다음은 물 결합제비입니다. 여기서 시멘트라고 하면 그냥 시멘트, 포틀랜드 시멘트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결합제라 하면 어떻게 보면 포틀랜드 시멘트 플러스 혼화재료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 결합제 비를 살펴보면 소요 강도와 내구성을 고려하여 정하며 실제로 사용하는 콘크리트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소요 슬럼프 값, 그 다음에 슬럼프 플로우, 그 다음에 소요 공기량이 얻어지는 콘크리트에 관하여 물 결합제와 콘크리트 강도의 관계식을 시험 배합을 통하여 구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내동해성은요 45에서 50%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 황산염에 강한 내구성을 기준으로 한 콘크리트는 45에서 50%, 그다음에 수밀성을 기준으로 한 물결합제는 한 50% 이하. 그러니까 물과 결합제의 비율이 거의 5대5, 그렇죠? 5대5 정도 되죠. 보통 그 골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최적이 콘크리트 중에서 약 70에서 80%라고 본다면, 그럼 나머지 물하고 결합 그 시멘트가 들어가는 시멘트와 결합제가 들어가는 비율이 한 30%에서 20% 되는데, 이거는 그렇죠?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물 결합제가 이런 내구성 관련돼서 동해에 강하고 얼지 않게, 그 다음에 황산염에 강하고, 그 다음에 수밀성을 유지하는 이런 특수한 재료, 그 다음에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골재의 비율보다 그 결합제나 물의 비율, 결합제의 비율이 많이 이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단위 시멘트량은 어떤가? 보통 부배합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 시멘트량이 많이 들어간, 점성이 큰 다고 얘기할 수 있죠. 부배합이라 하면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콘크리트 강도가 한 50메가파스칼까지는 단위 시멘트량에 거의 비례해서 강도가 증가된답니다.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멘트량을 많이 넣을수록 강도는 증가되는 거죠. 그죠? 더 많이 넣을수록. 그 다음에 아주 낮은 물 시멘트비의 고강도 콘크리트는 관련이 없지만, 보통 콘크리트 강도가 30에서 40메가파스칼 범위에서는 단위 시멘트량이 증가할수록 건조 수축량이 또 커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심한 주의를 요망합니다. 그 다음에 단위 수량, 물량이죠. 단위 수량은 일반적으로 소요 워크빌러티를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통 입방미터당, 세제곱미터당 보통 185kg 포스 이하로 가능하면 작게 사용하는 것이 고강도 콘크리트를 만드는데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슬럼프치. 슬럼프치를 보면 슬럼프치는 일반적으로 150mm 이하를 유지를 해야 되고요. 150mm 이하. 그 점성도가 되게 끈적끈적하다는 거죠. 점성도가 점성이 좋은 거죠. 높다고 표현하죠. 근데 유동화 재를 넣은 유동화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슬럼프치를 210mm 이하로 제어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동화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슬럼프 플로우의 목표 값은
설계 기준 압축 강도 40MPa 이상에서 60MPa 이하인 경우에는 구조물의 작업 조건에 따라 뭐 50mm, 500mm, 600mm, 700mm로 구분하여 검사를 하면 되는데, 그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유동화 콘크리트에서 그 60MPa 이상 되는 것들은, 초과되는 것은 책임 기술자의 지시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합니다. 시방서에 의하면요. 그 다음에 공기량은 당연히 공기량은 적을수록, 그렇죠? 공기량이 많을수록 공극의 양이 많기 때문에 콘크리트 강도를 저감시키기 때문에 공기의 양은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공기량이 1% 증가할수록 공급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3에서 6% 정도의 압축 강도가 감소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시공적인 측면에서 잠깐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방서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고강도 콘크리트용 거푸집 둥바리는 높은 측압과 유동성 증가에 의하여 소정의 강도와 강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완성된 구조물의 위치,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게 확보되도록 시공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동바리는 작업 하중을 안전하게, 그쵸?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보통 동바리가 예를 들어서 움직이거나 또 조기에 또 제거가 되는 때 보통 크랙들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움직임이 없게, 거푸집이 움직이지 않게끔 잘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에 대한 거푸집 및 동바리는, 그쵸? 책임 기술자의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고요. 책임 기술자라 하면 감리자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반은 콘크리트의 재료 분리 및 슬럼프 값의 손실이 작게끔 신속하게 운반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운반 시간 및 거리가 긴 경우에는 트럭 믹서, 트럭 에지테이터, 건 비빈 믹서로 하며 고성능 감수제들을 추가로 투여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타설은요, 콘크리트 타설은 기둥과 벽, 수직재를 먼저 붓겠죠. 콘크리트 타설을 하겠는데, 부어넣은 콘크리트가 치마를 한 후에, 이 소성 치마를 통해서 보통 상부에 균열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치마가 완전히 된 후에 그 다음에 수평재 보와 슬라브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의 타설 락하고는 1m 이하를 유지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재료 분리가 생기면 안 되니까요. 그 다음에 수평 부재의 강도 차이가 4배 이상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기둥과 수평재의 경우, 기둥은 고강도 콘크리트로 구성을 하면 되게 유리하죠. 압축재이기 때문에. 압축을 받는 곳에 고강도 콘크리트가 되게 효율적입니다. 이에 반해서 수평재, 보나 슬라브 같은 수평재는 효과는 물론 있지만 고강도 콘크리트의 효과가 좀 덜합니다. 왜냐하면 압축되는 콘크리트가 갖고 있는 장점인 압축 강도를 주로 많이 받는 데 비해서 수평재는 쉼재이기 때문에 보통 압축도 받는 부분이 있지만 인장이 받는 부분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고강도 콘크리트의 효율성을 좀 이렇게 약간 떨어뜨리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기둥 같은 경우에는 보통 좀 강도를 높은 콘크리트를 사용하고, 수평재 같은 경우는 강도를 낮은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계를 하다 보면 분리해서 타설을 하는 거죠. 이럴 경우 예를 들어서 기둥,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기둥부재 콘크리트 강도가 수평재, 낮은 콘크리트 사용하는 수평재의 강도보다 1.4배, 40% 이상인 경우에는 기둥과 보가 만나는 부재의 접합부면에 안전성을 최대한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1.4배 이상인 경우에는 기둥 주변에 어느 정도 그 내민 길이를 확보해서 그 기둥 주변의 수평재 부분에도 기둥에 해당되는 높은 강도의 콘크리트를 타설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1.4배 이하면 어떠냐? 그러면 그 부재의 접합면, 그러니까 기둥과 보가 만나는 패널존이라고 하죠. 그 부분에 그냥 수평 부재, 낮은 콘크리트 강도를 타설해도 됩니다. 기준상으로 보면. 그리고 더운 날에 타설할 때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슬럼프 로스나 수화열에 의한 온도 상승에 주의를 해야 되고요. 다음은 비빔 뭐 잘 비벼야 되죠. 뭐 진동 다짐을 하든 뭐 잘 비벼야 되고 다짐도 잘해야 되고요. 뭐 비빔 시간이 일반적으로 길수록 시멘트와 물의 접촉이 좋아져 강도가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그래서 기준에 의하면 뭐 진비빔을 원칙으로 표준 비비기 시간은 배치 분리트다 약 최소 60초 이상. 그 다음에 압축 강도가 50에서 70메가파스칼 이상 경우에는 75초 이상을 비벼야 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품질 관리. 고강도 콘크리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40메가파스칼 이상을 좀 고강도 콘크리트라고 하는데, 또 주의할 거는 50메가파스칼 이상이면 이 고강도 콘크리트에 대해서는 폭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뭔가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럼 폭열 현상이 뭐냐? 화재 시 급격한 고온에 의해 내부 수증기 압이 발생하고, 이 수증기 압이 콘크리트 인장강보다 크게 되면 콘크리트 표면이, 부재 표면이 심한 폭음과 함께 박리 및 탈락하는 현상을 우리는 폭열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에는 의하면 50메가파스칼 이상의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하려면 폭열 방지를 위해서, 폭열 현상 방지를 위하여 섬유, 강섬유나 뭐 FRP 같은 섬유를 혼입하거나, 또는 이와 동등한 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폭열을 방지할 수 있는, 폭열현상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돼요. 그러면 뭐 실험 같은 것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감리자,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 40메가파스칼 이상을 많이 쓴다 그랬죠. 이러면 폭열 50메가파스칼 이상을 쓸 경우에는 이런 폭열 현상 방지를 위한 뭔가 실험도 하고 조치도 하고 승인도 받아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40메가파스칼 이상을 50메가 이상 쓰면 이런 또 여러 가지 또 조치를 해야 되고, 그게 또 어떻게 보면 공사비 증가 면에 또 하고 또 관리도 또 필요하기 때문에 50메가파스칼 이상은 잘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고강도 콘크리트는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초기에 발생하는 조기 강도 발열을 위한 경화에 필요한 온도, 습도를 잘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뭐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진동, 충격 등의 유의한 작용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잘 해야 된답니다. 양생할 때요. 그 다음에 고강도 콘크리트는 낮은 물 결합비를 가지므로 철저한 무슨 양생? 수분 양생을 하여야 하며, 그죠?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 봉합 양생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경화할 때까지 당연한 거죠. 직사광선이나 바람에 의한 수분이 증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께가 두꺼운 그러니까 80cm 이상인 경우에는 메스 콘크리트에 준한 양생을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래서 종합적으로 콘크리트 강도를 저해하는 요소와
그 대책을 살펴보면서 한번 정리해 볼까 합니다. 일단은 물 시멘트가 1% 정도 증가할 때마다 콘크리트 강도는 어떻게 해요? 2에서 3% 정도 감소한답니다. 그러니까 물 시멘트를 어떻게 보면 시멘트비를 낮게끔 써야 되겠죠. 낮게끔 써야 돼요. 대책으로는 양질의 원재료를 사용하고 감수율이 높은 혼합재들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공기량은 줄여줘야 된다 그랬죠. 공급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공기량이 1% 증가할 때마다 강도는 약 3에서 2% 감소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모래 입도, 점토량 등을 안정화시켜야 되고 A재 농도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또 한편 시멘트 강도가 고강도 콘크리트에 되게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시멘트 강도가 1메가파스칼 정도 감소되면 콘크리트 강도는 약 0.8에서 0.9메가파스칼 감소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안정된 시멘트 품질, 그죠? A급을 사용해야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좋게끔 하려면 대체 시멘트를 대체하는 실리카륨 같은 혼화재료를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장골조의 조립률은 0.2% 변화할 때마다 약 1에서 2메가파스칼 변화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적절한 배합 보정을 실시를 하고 입도가 다른 종류 혼합 시 입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골재에 혼입되는 흙이나 석분, 토분이나 석분들은 최대한 이제 없게끔 만들어줘야지 되겠죠. 이런 것들은 부착 강도를 저하시키기 때문에 콘크리트 강도를 저하시킵니다. 그래서 인수 검사를 철저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척들을 잘해야 되죠. 그 다음에 골재 중 약한 골재 증가. 그렇죠? 당연히 골재도 일단은 강한 골재를 써야지, 그렇죠? 콘크리트 강도를 증가시킬 텐데 약한 골재가 이제 그렇죠? 쓰게 되면 당연히 강도가 저하되고, 따라서 골재 관리를 철저히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골재의 표면수, 이것도 이제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거죠. 1% 증가할 때마다 콘크리트 강도는 1에서 4% 정도 메가파스칼 감소되고요. 그 다음에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골재 저장소 배수 관리를 잘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적정한 표면 수율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배합 설계 시 보정을 잘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량 오차, 계량을 이제 잘못하게 되면, 그렇죠? 당연히 강도를 감소시킬 거고, 따라서 계량기 점검을 잘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믹서 내 잔류 콘크리트가 또 콘크리트 강도를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을 할 거고요. 이거는 변화가 크다고 합니다. 콘크리트를. 그래서 믹서 안에 잔류 콘크리트를 잘 제거해주고, 또 그때그때 교환도 해주고 그래야 되겠죠. 믹서 차량의 잔류수도 이제 콘크리트 강도에 저하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이것도 그렇기 때문에 잔류수도 잘 제거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초기 양생 차이, 또에 따라서 콘크리트 강도도 변화가 큰데 공시체를 계절별로 잘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온도는 1도가 높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0.2에서 0.5 메가파스칼이 감소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30도 이상 시에는 급격한 감소가 따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냉각기를 가동하여 물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골재 살수 및 그늘막을 설치해야 할 필요도 있고, 그 다음에 혼화 재료를 사용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고강도 콘크리트 적용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그림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롯데월드 타워죠.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 타워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현재까지는 최고 높은 초고층 건물이라고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롯데월드 타워는 어느 정도의 콘크리트 강도를 썼는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수직재
기둥이나 벽체에 해당되겠죠. 벽체는 예, 콘크리트 압축 강도를 40에서 80메가파스칼까지 썼습니다. 그러니까 80메가파스칼 최대 썼고요. 참고로 벽체 두께는 최대 하부층에서 2m, 두께가 2m입니다. 되게 크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죠? 코어 벽체가 있죠. 코어 벽체가 중앙에 이렇게 코어 벽체가 있고요. 이 코어 벽체가 이제 밑에 층에서는 최대 2m에 해당되고요. 두께가. 그 다음에 메가 기둥이 8개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보이시죠? 네. 이 메가 기둥은 큰 것은 최대 3.5m 곱하기 3.5m 네. 이런 거고 여기에 이제 40에서 80메가파스칼 최대 80메가파스칼의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평재 도와 슬라브는 30메가파스칼 고강도 콘크리트 사용하지 않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쉼재는 효율성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했고요. 그 다음 매트 기초는 두께가 6.5m에 해당되는데 이제 콘크리트 강도가 50메가파스칼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함으로써 그래도 벽체 두께나 그 코어 벽체 두께나 기둥의 크기를 줄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줄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강도 콘크리트가 50메가파스칼 이상이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포결 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자료를 보면 60메가파스칼을 초과하는 메가 기둥에서는 폴리믹스 섬유 혼입공법을 적용하여서 포결 방지 대책을 강구하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본 그림은 앞으로 건설 예정인 거죠. 현대자동차 사업 그렇죠. 삼성동에 있는 GBC 현대자동차 사옥이죠. 이거는 높이가 한 569m 그렇죠. 층수는 105층. 아까 그 롯데 월드타워가 123층이죠. 123층인데 이거는 그렇죠? 층수는 좀 낮죠. 층수는 105층인데 높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높이는 앞에 롯데월드가 550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더 높이 올라가는 건지 그래서 둘 중에서 어느 게 더 높은 건물이 될지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GBC 현대자동차 사업 같은 경우는 알아봤더니 이게 아마 현대건설에서 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친구를 통해서 알아봤더니 최대 80메가파스칼 정도 최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밖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통 현재까지 대부분의 그 주상복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보통 40메가파스칼 그쵸? 40메가파스칼 정도를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특별하게 이제 기둥 사이즈를 좀 줄여야 되는 경우 이제 좀 강도를 높여서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까도 말했듯이 포결 방지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몇 메가파스칼이요? 50메가파스칼 50 메가파스칼 그죠? 이상은 포결 방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50메가파스칼 이상의 콘크리트 강도,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조금 건설사들이 좋아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초고층 건물 같은 경우에는 기둥 사이즈나 벽체 사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고강도 콘크리트 50MPa 이상인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해야 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초고성능 콘크리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에 이제 떠오르고 있는 콘크리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하이구조에서도 좀 최근에 하는 프로젝트 중에 초고성능 콘크리트의 사용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회로 초고성능 콘크리트에 대한 자료를 좀 수집해 봤고 그거를 근거로 한번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초고성능 콘크리트에 대한 정의. 초고성능 콘크리트란 울트라 하이 퍼포먼스 콘크리트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UHPC라고 합니다. UHPC. 그래서 일반 콘크리트에 비하여 강도가 우수하고요. 그 다음에 연성 능력이 우수하고요. 그 다음에 내구성이 아주 우수합니다. 근데 비싸겠죠. 그래서 당연히 비싸고 품질이 좋은 만큼 비싼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그 UHPC 초고성능 콘크리트는 그림에서도 나왔지만 특수 콘크리트를 다 이렇게 모아 성능이 좋은 콘크리트를 만든 겁니다. 모아. 일단은 자기 충전 콘크리트라는 SCC라고 하죠. 콘크리트 플러스 그 다음에 섬유 보강 콘크리트라고 하죠. FRC 파이버 레인포스 콘크리트 이거 플러스 그 다음에 고성능 콘크리트를 합쳐서 좋은 거를 장점을 살려서 만든 것이 어떻게 보면 고성능을 넘어선 초고성능 콘크리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콘크리트 속에 실리카 듐 같은 거, 그렇죠? 비싼 시멘트의 대체 용품들을 많이 넣는 건 당연하고요. 거기다가 더 좋은 아주 미세분말 파운더들을 넣어서 콘크리트 속에 들어가 있는 공급을 최대한 줄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거기에다가 또 파이버, 그렇죠? 강섬유 같은 것도 넣음으로써 경우에 따라 배근도 필요 없는, 그렇죠? 그리고 자갈도 골재도 장골재, 그렇죠? 장골재를 사용해서 만든 것이 초고성능 콘크리트의 정의고요. 보통 150MPa 이상의 강도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초고성능 콘크리트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압축 강도 150MPa 이상의 매우 높은 압축 강도를 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덕틸러티, 높은 연성을 가짐으로써 경우에 따라서는 철근을 안 낸다는 얘기죠. 무배근 시공이 가능하며 당연히 강도가 높기 때문에 구조 부재의 단면을 줄일 수 있는 아주 좋은 성능의 콘크리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취성적인 파괴 양상을 보이는 일반 강섬유 콘크리트 레인포스 파이버 레인포스 콘크리트와 비교하여 보면 초기 균열 발생 후 인장 응력이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상승하는 변형률 경화 거동을 보임으로써 미세한 복수 균열을 생성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균열은 가능한 한 어떻게 하죠? 균등하게, 그러니까 분산시키는 게 콘크리트의 사용성을 위해서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미세하게 균열폭이 적은 미세 균열이 분산되는 복수 균열을 발생시키는 게 사용성의 면에서 우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 안전성 면이나 그 다음에 크랙 제어 면의 사용성 면에서
장점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재료의 표면도 되게 매끄러워서 어떻게 보면 이게 콘크리트 표면인가 싶을 정도로 거의 뭐 좀 과장하면 플라스틱의 표면 같이랑 보일 정도로 되게 표면이 매끄럽고 균열이 거의 안 생기기 때문에 건축가들이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선호하는 거죠. 좀 비쌈에도 불구하고 선호하는 재료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살펴보면 경화체 조직이 매우 치밀하여 외부로부터 물, 이산화탄소 또는 염소, 이온 등의 열화 물질이 침입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높은 내구성을 가진 콘크리트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우 낮은 물 결합 제비를 기반으로 굵은 골재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결합제로서 시멘트 및 실리카 든, 그 다음에 충진제로 실리카 파운더, 그 다음에 장골제로 직경이 또 작은 거, 그쵸? 직경이 0.15에서 0.6mm 이 범위의 규사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보강제로서 또 섬유 보강제로서 강섬유, 그죠? 강섬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동성 확보를 위해 다량의 고성능 감수제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축 저감제 및 소포제 등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생은 반응성을 높이기 위해, 그렇죠? 필요에 따라서, 그렇죠? 고온 양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성능 콘크리트는 물론 구조 재료도 사용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마감재, 마감재로도 많이 사용하는데 그 경우에는 이제 공장에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고온 양생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것도 실시해야지 표면이 매끄러운 플라스틱과 같은 아주 매끄러운 표면이 나올 수 있는 거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더 살펴보면 초고성능 콘크리트의 강도 발현 원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리를 이거는 일반 콘크리트는 아시죠? 구성 요소가 자갈도 있고 모래도 있고 시멘트, 그 사이 시멘트와 물이 들어가 있는 형태라고 본다면 UHBC는 그렇죠? 그 미세 분말, 실리카륨이라든지 더 좋은 미세 분말들을 좋은 재료를 이 안에 아주 꽉 채우는 겁니다. 꽉 채워가지고 어떻게 보면 뭐 균열도 거의 발생하지 않고 그 다음에 강도도 되게 우수한, 그렇죠? 그래서 보면 균질성을 향상시키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공급, 다공성을 최소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극한 하중과 내구성이 향상된다는 원리에 기초를 두어 굵은 골재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자갈 같은 거 골재와 수화 생성물 간의 계면 영향을 극소화하여 균질성을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또한 미세 구조를 향상시키는 거죠. 미세 구조를 수화 과정에서 수화열에서 굳는 거죠. 물과 작용을 해서 콘크리트가 단단해지는데 수화 과정에서 모세 관수와 수화물 층간수가 고온의 영향으로 증발하여 미수화된 시멘트 입자와 반응하게 되고 그 다음에 혼화 재료의 포졸란 반응을 가속화하여 모세관 공극에 있던 수분이 제거된과 동시에 고탄성의 포졸란 수화물질인 실리게이트가 공극을 채워서 역학적인 특성을 아주 증가시키는 콘크리트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연성 능력, 구조용 재료를 쓰려면 연성 능력도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덕틸러티 저번 시간에. 일반 콘크리트와 동일하게 취성적인 파괴를 가지고 있으므로 뭐를 넣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강섬유, 그렇죠? 섬유를 이렇게 넣음으로써 인성을 부과할 목적으로 이제
강섬유를 집어넣으면서 연선 거동을 증가시킨, 네, 이렇게 우수한 재료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고성능 콘크리트의 시공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일의 벤츠, 자동차 벤츠 만드는, 그렇죠? 메르세데스 박물관이 UHPC라는 초고성능 콘크리트를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일단 모각 테스트를 해봤답니다. 이게 실제로 이렇게 매끈한 면이 그 UHPC가 시공할 될 경우 제대로 시공이 되는지 모각 테스트 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비정형 콘크리트죠. 예, 비정형 콘크리트를 만드는데 어떻게 보면 앞으로 되게 훌륭한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비정형 콘크리트. 거기다가 표면까지 아주 매끄럽기 때문에 노출 콘크리트, 그죠? 노출 콘크리트이면서도 그 다음에 품질도 좋고 그 다음에 거기까지 고성능 또는 고강도의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 비싸서 경제성이 조금 문제가 되겠지만 미래가 있는, 그리고 또 현실적인 면에서 앞으로 발전 가능한 콘크리트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메르세데스 박물관에서 실질적인 시공 사례, 거푸집을 만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번 적용해 볼 프로젝트가 있어서 그거와 관련돼서 한번 자료를 구한 겁니다. 다음은 또 이게 이제 적용 사례가 시공된 사례로서 타이충 오페라 하우스, 그렇죠? 예, 대만에 있는 오페라 하우스가, 예, UHPC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이건 모형 같고요. 이거는, 그렇죠? 시공 사례인데 여기는 철근을 다 또 배근을 하면서 했나 봅니다. 철근 배근 상황이고, 이거는 비정형 콘크리트를 구현했던 상황입니다. 이런 모양을, 비정형 콘크리트를 구현하고 그 표면도 되게 어떻게 보면 매끄럽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건축가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적용할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사례입니다. 우리나라의 건축가 김창중님의 작품으로서 이거는 이름은 폴 스미스 플래그십 스토어라고 합니다. 매끈하죠. 표면이. 그리고 비정형 콘크리트 구현에 김창중님께서는 이제 비정형 콘크리트 쪽으로 많이 지금 이름을 알리고 계신 건축가로서 어떻게 보면 가우디 같이런 비정형 콘크리트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 김창윤님께서 하셨다는 한남동 사업. 그렇죠? 이거는 저도 많이 지나다니면서 본 것 같은데, 헨즈 코퍼레이션 한남동 사업도, 그렇죠? 비정형 콘크리트 주물로, 그렇죠? 건물을 만든 것처럼 가우디도 막 이렇게 많이 작품을 했죠. 그래가지고 콘크리트로, 비정형 콘크리트로 만든 작품으로서 이것도 UHPC를 사용한 사례라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 김창중 건축가님이 만드신 작품으로서 이거는 삼성동 하나은행, 그렇죠? 프레이스원이라는 쓴 건데,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제 구조재는 아니고요. 구조재는 아니고 마감재, 그렇죠? 마감재 용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다 공장에서, 여기 이렇게 줄눈 같은 것들이 보이죠? 이렇게 분할된 줄눈들이. 그러니까 공장에서 다 만들어서 이제 프리캐스트로 만들어서 현장에 마감재로 붙인 타입으로서, 네, 이것도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이것도 예, 비정형 UHPC 현장 타설을 통한, 이건 현장 타설을 했네요. 현장 타설을 통한 울릉도 예, 코스모스, 예, 이것도 김정준님께서 예, 만드셨다고 하는데, 이건 현장 타설. 고전 거는 프리캐스트로 했다고 보시면, 비구조체로, 이거는 실제로, 그쵸? 예, 현장 타설. 관리가 되게 어려울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거의 뭐 줄눈 같은 게 안 보이죠? 그죠? 굴름 같은 게 안 보이고 일체식으로 이걸 또 만드는데 거푸집도 그렇고 참 예, 만만치 않은 예, 작업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도 마지막 초고층 초고성능 콘크리트의 사례인데요. 이것도 저는 솔직히 가보진 못했고요. 본 적도 없습니다. 이거는 이 작품은 자료를 통해서 본 작품으로서 이것도 마지막으로 비정형 콘크리트 절반 굿모닝 하우스라고 합니다. 이것도 김창준 건축가님의 작품으로서. 그래서 이 곡선이 그쵸? 비정형 콘크리트의 곡선, 그 다음에 재료의 마감으로 본다면 시공만 잘 받쳐준다면 작품성 면에서도 앞으로 되게 각광받을 콘크리트로 여겨져서 한번 여러분한테 이번 기회에 소개해 드리고자 한 겁니다. 예, 예. 오늘 여기까지 고강도 콘크리트 및 초고성능 콘크리트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